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뵙습니다. 오늘은요, 그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요. 파일도 두 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가 한미 통상협상 관련해 한 거고요. 두 번째 파일은 그 한중 통상협상 포함해서 비즈니스 협상 이렇게 그 두 파일을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 전에 그 범위는 여기까지 확정을 할 거고요. 예,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중간시험 잘 보시고 중간시험 끝나면은 저희 그 논문을 가지고 좀 논문 쓰는 법이라든가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한 2회에 걸쳐서 제가 더 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발표하고 제가 코멘트를 하는, 그래서 기말 시험은요, 그 여러분들 논문 전체를 이렇게 전체 구조를 물론 완성하면 좋고요. 완성하는 게 베스트고 완성 안 되면 전체적인 구조를 짜서 짧은 리포트를 이렇게 내는 걸 목표로 해서 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무역 협상론인데요. 한미 통상협상에 관해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중 FTA는 그 패널로서 참여를 했었는데요. 한미 보통 여러 국가들 이렇게 스터디를 하거든요. 스터디를 하는데 보시면 이게 그 조금 달라요, 스타일이. 예, 그래서 먼저 한미 다루는데, 여러분 미국은요 그 두 번째 최대 교역국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그 제1 교역국은 어디죠? 예, 당연히 뭐 중국이죠. 예, 중국인데 그 의외로 투자는 중국이랑 잘 되지 않아요. 여러 이유로요. 그래서 미국은 두 번째 교역국이지만, 물론 두 번째 교역국 자체가 소중한 거지만 그 투자 입장에서는 최대 투자 협력국입니다. 우리가 투자도 실제로 많이 하고 실제로 투자도 많이 들어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통상협상 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뭐 그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몇 가지 과거 협상 요걸 중심으로 해서 아주 간략히 볼 거예요. 뭐 저희 뭐 협상 위주다 보니까 뭐 테크니컬하게 통상에 관해서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먼저 그 미국과 통상협상은요, 통상 이제 크게 보면은 이원적 통상협상 체제입니다. 대통령과 의회가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가 정부 대 정부 협상을 하고, 그리고 의회가 이것을 국내적으로 비준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 의회랑 비슷하지만 어쨌든 그 미국 의회 미국 의회도 국내 비준권이 있고요, 통상 예산권이 있어서 두 개가 서로, 이 두 기관이 서로 이렇게 협조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견제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뭐 아주 대표적인 예가 뭐 역사의 아주 중요한 한 장면이지만 그 1944년에,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1년 전에 브레튼 우즈에서 그 전승 예정국들이, 다시 말하면 연합국 국가들이 다 모여서 경제 체제를 논의하고 실제로 경제 체제를 그렇게 짜요. 뭐 여기 영국 대표로 나온 사람이 그 유명한 그 케인스라는 사람이고요. 또 미국의 와이트 그 당시에 재무부 차관보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실무 협상단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서 그 44년에 이제 협의를 해서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걸 만들어요. 왜 제가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냐 하면은 이때 만들어진 게 이제 크게 세 부류예요. 하나는 그 자유무역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의 WTO를 구상을 해요. WTO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 US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해서 이거를 백업하자는 IMF를 만들어요. 또 하나가 지금 있는 월드뱅크예요. 왜냐하면 IMF는 기본적으로 이제 외환이 모자른 사람한테, 우리도 이거 받아봤잖아요. 그 돈을 빌려주고 이런 체제인데, 사실은 개도국 같은 경우 이런 기회 자체가 없죠. 그래서 저리로 거의 이자를 안 받고 장기적으로 이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원조 같은 걸 하는 이제 은행을 만들죠. 이게 이제 월드뱅크라는, 과거엔 이걸 이제 IBRD라고 불렀는데, 어쨌든 이 세 개의 축은 사실은 브레튼 우드 체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베트남 전쟁 이후로 닉슨 독트린 이후로 이렇게 금이 갔어도 큰 체계는 사실은 유지하고 있거든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서 44년에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 성립하면서 그 WTO의 전시인 ITO를 만들기로 해요.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이에요. 이름도 비슷하죠. WTO랑. W는 월드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미국 의회에서 부결이 돼요. 사실은 좀 의외였죠. 왜냐하면 미 대통령 직속 산하인 행정부에서 그렇게 어렵게 협상해서 다 했는데 실제로 미국 의회에서 비준이 부결되는 이런 또 황당한 일이 일어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임시기구를 만들어요. 이게 WTO 나오기 이전까지 국제 무역을, 자유무역을 수여했던 요 가트라는, 예,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죠. 그러니까 95년에 WTO 출범하기 전까지 우루과이 라운드 통해서 이전까지 가트가 ITO를 사실은 대신해 왔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의외로 이제 미국 이 통상 협상이 두 개 입장이 다를 때가 있고, 정부에서 이제 다 해도 의회에서 비준을 부결되는 뭐 이런 경우가 대단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미국이랑 통상 협상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좀 염두에 두고 사실은 통상 협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유명한 이제 통상 협상 제도 기관 중에 하나가 이제 USTR이라는 거죠. US Trade Representative예요. 이 미국 무역 대표부 이렇게 번역을 하죠.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됐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통령 의회 사이의 약간 중간 조직이라고도 사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 이슈 문제될 때마다 항상 USTR, 그 미국 무역 대표부가 항상 나서고 우리는 여기랑 보통 협상을 합니다. 예, 협상을 하고요. 특징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이제 대통령의 제한적 통상 협상권 위인인데, 뭐 이제 뒤에 제가 97년 얘기할 건데요. 한국 자동차 시장 접근에 대해서 이제 그 슈퍼 301조 발동 뭐 이런 얘기를 뭐 뒤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를 그냥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바라고요. 또 그 양 당의 입장이 조금 달라요. 전통적으로요. 이건 제가 전통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요즘 이런 게 좀 바뀌기도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사실은 공화당이 자유무역이에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사실은 보호무역 성향이 좀 강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들어서 보면은 이 방향은 좀 이렇게 수정이 된 것 같아요. 뭐 통상적으로 이제 공화당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무역을 위주로 하는데 또 그렇진 않았어요. 그죠? 예, 이제 뭐 미국 경기가 이제 중국에 비해서 이게 좀 그 침체되는 이런, 상대적으로 이런 걸 겪는 요 사이에 이제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그래서 뭐 그 유명한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하면서 의외로 그 뭐 외관적으로 보기엔 좀 보호무역적 색채가 굉장히 강하죠. 자유무역보다는. 네, 그래서 이런 좀 수정이 있었고, 전통적으로 이제 공화당 지지 기반이 원래는 전통적이에요. 이것도 사실 많이 바뀌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대기업, 중산층, 지역적으로는 동북부, 중서부, 전통 산업 지역 보통 강세예요. 그래서 의외로 이 노조 등도 뭐 대기업, 중산층 플러스 노조 등도 공화당 지지 기반이 굉장히 강하고, 역시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그 중소기업 서민층을 지지 기반으로 했고, 지역적으로 보면 이제 그 서부의 선벨트 지역이라고 그러죠. 이제 캘리포니아나 이쪽이 좀 강해요. 최근 경향들이. 그래서 아마 이런 지지 기반을 그 유지해서 그런지 통상 공화당이 자유무역적 성향이 강한데, 최근 경향들은 어쨌든 많이 바뀌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미국은요, 보통 이제 그 행정부에 무역 이 국제 통상을 담당하는 기구가 3개나 돼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도 여러 부서에서 하지만 미국은 보통 이렇게 3개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USTR이 있고요, US Trade Representative가 있고, Department of Commerce라는 그 상무성에서도
그 통상 협상을 짭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조정을 하는 이제 국무성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USTR, 국무성, 상무성 이렇게 그 통상 협상 전략을 이렇게 수립하는 세 경우가 있는데 뭐 USTR이 당연히 공격적이죠. 당연히 뭐 이 미국 입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뭐 다 미국 입장을 반영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그 뭐 관세를 설정하고 뭐 무역 보복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도하는데 비교적 이제 상무성 같은 경우가 중립적이에요. 사실은 그 통상 협상을 할 때 예를 들면 USTR 위주로 해서 반덤핑 관세를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협상해도 이렇게 로비 단체 통해서 상무부 입장도 좀 들어봐요. 예, 들어봐서 이게 보통은 상무부가 견해가 반덤핑 관세까지 가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또 판단을 하면은 USTR이랑 협상할 때 굉장히 많이 참고로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안에 관해서 USTR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려고 그러고 상무부도 반덤핑 관세가 맞다고 판단해요. 그러면 USTR이랑 협상할 때 어떻게 협상하냐면 이건 반덤핑 관세 맞는다. 그러면 협상할 때 반덤핑 관세 인정하고 되도록이면 퍼센트를 작게 맞자. 뭐 이렇게 협상을 보통 합니다. 근데 만약에 USTR은 반덤핑 관세를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 매기려고 그러고 상무부 입장을 이렇게 봤더니 역시 미국 로비 단체를 통해서 다 이런 걸 해요. 입장을 봤더니 반덤핑 관세를 설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면 USTR이랑 협상할 때 어떤 협상을 하겠어요? 저희 죄송합니다. 뭐 싸게 때려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아주 반덤핑 관세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협상이 나오겠죠. 이게 무효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상무부 입장 대단히 중요해요. 예, 중요하고요. 뭐 국무성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입장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 통상 협상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세 부처 간의 의견이 약간 다른 경우에 그 의견 조정 제도도 있어요. 통상정책실무위원회라는 게 사실 미국 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율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긴급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의제로 올리기 전에 사실은 입장 표명이 다를 수 있죠.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데 이제 세이프가드 같은 거죠. 반덤핑 관세나 이것들은 굉장히 즉각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런 미국이 통상 협상 체제를 가지고 있고요. 좀 복잡해요. 미국은 이제 뒤에 중국이랑 비교하겠는데 뭐 미국식 다원주의죠. 다시 말하면 국내 이익 집단, 노제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요. 그 이익 집단의 역사적 변화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제 그 전통 사업군이 있죠. 미국이 이제 보호하려는 대표적으로 이제 보호하려는 게 섬유예요. 아주 옛날부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미국은 이 섬유 산업을 굉장히 보호하려고 했고 실제로 WTO에서도 우리가 쌀을 유예받는 것처럼 미국이 섬유를 유예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섬유 의류 같이 가죠. 왜냐하면 이 섬유 의류 산업들이 미국의 남부 벨트 쪽이에요. 사실은 지지 기반 있고 또 여러 정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섬유 의류가 이제 전통 사업군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철강도 미국에서 오래된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 산업군이고 이런 그 산업들이 방어적 통상 협상 압력을 넣습니다. 방어적이라는 건 이제 외국서 들어오는 거를 못 들어오게 하고 관세를 설정하고 그 너무 싸게 또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라고 하죠. 쟤들이 싸게 팔았으니까 우리도 이만큼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게 반덤핑이에요. anti-dumping duties라고 그래요. 중국어로는 반칭샤오라고 하거든요. 칭샤오라고 하는 게 싸게 판다라는 뜻인데 반이라는 게 반이에요. 앞에 중국어로 반을 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칭샤오라고도 합니다. 반덤핑 관세를 이제 매기는 게 전통 사업군이고요. 이 하이테크 산업군 있죠. 정보통신, 항공, 자동차. 뭐 요 자동차를 하이테크라고 하긴 그런데 요즘은 어쨌든 이런 산업들이 공격적 통상 협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수출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그 저작권 침해 수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대편의 문을 열라고 이제 압박을 하는 이런 이제 그 두 가지의 이 통상적인 어떤 방향이 미국은 존재하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게 이제 그 다른 나라엔 없는 아까 다원주의 사회를
반영한다고 하는 이제 로비 산업이 있죠. 기본적으로 한국은 로비는 불법이에요. 근데 미국은 이게 법률로 합법돼 있고요. 등록 로비스트만 한 3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현재. 그 뭐 일부 찾아보시면 뭐 2만 5천 명 이런 견해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그 알아본 바로는 한 3만 5천 명 정도의 로비스트가 있어요. 굉장히 많죠. 실제로 우리 정부도 로비 그 회사랑 계약을 맺고 정식적으로 로비스트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 물론 이게 이제 산업이랑 되면 돈은 보통 그 산업에서 내죠. 예를 들면 철강이 반덤핑 관세를 맺으면 이제 로비스트를 쓸 때 그 당연히 돈은 철강 업체에서 부담을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로비 산업이 있다는 거 하고 뭐 이익 집단 의회 이거는 뭐 그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이 특별히 이런 경향이 강하고 미 의회 내에서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현안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미 의회에서 어느 단체 다시 말하면 뭐 어느 요 집단이랑 이렇게 친해져 가지고 그 간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이것들을 이제 좀 완화하는 이런 그 노력들을 사실은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이해관 집단 간의 갈등도 있는 경우가 되게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써놨는데 좀 뭐 전통적인 예인데 재밌는 게 그 뭐 두 회사 다 현재도 존재해가지고 썼고 그 94년도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 협상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양상은 좀 달라요. 이게 그 미국이 이거 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었죠. 94년에 사실 중국이랑 협상할 때만 해도 이 협상은 사실상 중국의 승리였어요. 예. 요즘 보면 그렇진 않아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9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94년만 해도 WTO 가입 전이었잖아요. 중국이. 예, 가입 전이었고 뭐 당연히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는 뭐 굉장히 있었었죠. 94년만 해도 우리나라도 좀 이런 경향이 좀 강했죠.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게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우리 그 윈도우 같은 거 다 그냥 복제해 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중국도 당연히 이게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을 할 때 미국에서 중국을 이제 강하게 압박하기를 원한 거예요. 뭐냐면 지적재산권 문제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이고 당시에 이제 그 94년에 그 미중 협상에서 미국이 저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을 대변해서 중국의 지적재산권을 굉장히 압박하니까 당시에 이제 94년이면 어떤 상황이었냐면 중국이 막 팽창하는 시기였거든요. 특히 그래서 미국산 항공기를 엄청나게 막 구매 실제로 하고 있었고 앞으로 구매할 리스트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죠. 근데 중국이 이제 협상하면서 그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이게 항공기 구매를 다 중단한 거예요. 사실 중국의 국영기업들은 중국 당국의 말을 정말 잘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구매 중단하라고 하니까 실제로 다 구매가 중단됐고 이러다 보니까 보잉이 굉장히 난감한 입장이었죠. 중국에 수출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미 의회에 또 압력을 넣은 거예요. 이거 철회하라고. 그래서 사실 입장이 다르죠. 마이크로소프트랑 보잉이랑. 그래서 94년도 그 미중 무역 협상할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해서 압력을 넣으라는 입장이었고 중국은 이거 그냥 빨리 끝내라 이런 입장이었는데 어쨌든 이 로비 싸움에서 사실 보잉이 이겼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중국의 보복 그 위협 정책이 막 나오고 했을 때 94년도 이 미중 무역 협상은 그냥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보면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이지만 이 안에서는 미국 내에서의 그 이해 집단 간의 갈등들이 있는 이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USTR 조직 협상도예요. 조직 협상도인데 그 굉장히 큰 단체죠. 예, 그죠? 예, 뭐 대표가 있고 부대표가 있고 이 통상협상팀이 20개나 돼요. 20개나 되고 뭐 각각의 이제 팀별로 운영이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지역별 협상팀에 아태 협상팀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무역적으로 뭐 그 불공정 무역이라고 미국이 생각하면 이제 보통 요 팀에서 이렇게 나섭니다. 예, 부문별 협상팀도 있고 기능별 협상팀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별 협상팀도 이렇게 존재를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아까 제가 USTR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그 이 상무성 보면은 이게 그 굉장히 거대한 조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는 이제 Department of Commerce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기재부나 특허청, 통계청 다 합친 어떤 거대한 조직입니다. 거대한 조직이고 이 중에서 이제 통상협상 업무를 다루는 조직이 이제 국제무역청이라는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이라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개 이제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USTR이랑 좀 공격적이면 이쪽이랑 여기 그 국제무역청 쪽에 이제 한번 태핑을 해보죠. 이게 뭐 이쪽 생각 견해가 어떤지. 그래서 의외로 이 상무성이랑은 그 우호적인 경우도 있고 오히려 공격적인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칼라 TV 그 다음에 그 반도체, 철강 이런 수출에 대해서 뭐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 그 칼라 TV, 반도체, 철강을 과거에는요 80년대는 굉장히 싸게 팔았거든요. 국내보다도. 그래서 이제 각종 이제 반덤핑 관세를 맞았고요. 또 하나는 특히 철강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포스코 같은 경우는 그 보조금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제 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 보조금 받은 이 불공정 무역이라고 생각해서 보조금 받은 만큼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게 여기 나오는 이제 상계 관세거든요. 영어로 이제 countervailing duties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알고 보면 상무성에서 시작은 됐다는 거죠. 상무성에서 시작이 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무성이랑은 우리나라 미국에 또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그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제 미국이랑 무역 이제 그 분쟁이 일어나면 대미 통상 협상 전략이 이제 기본 원칙들인데 이제 보통 이제 혼합형 통상이라고 하죠. 뭐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고 비경제적인 요인도 많이 고려합니다. 저희 또 그 전통적인 군사 우방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걸 고려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의 다원주의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협상 전략을 씁니다. 아까 대표적인 게 이제 로비스트 고용이죠. 그리고 그 미국 산업계에서 이제 친한 동맹을 활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의회 내에서도 이제 지한 인맥을 이게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구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친한파들 있거든요. 굉장히 한국 좋아하고 또 우호적인 사람들을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한국에 미국 상공회의소가 있어요. 미국 상공회의소는 아무래도 여기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친한국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활용하는 이런 그 협상 전략을 사실은 쓰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좀 그 케이스를 하나 드릴 텐데요. 뭐 이렇게 오래된 걸 드나라고 하는데 이 협상이 여파가 대단히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우리나라에 외제차 되게 많죠. 여기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준 협상이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영향을 주니까 그냥 재밌게 한번 잘 들어보시면 되고 그 1995년도에 이제 그 우리나라 직전에 이제 자동차 협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미국과 한국의 한미 자동차 협상은 그 언제 했냐면 97년, 98년 요때 했거든요. 근데 여기 전에 미일 자동차 협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90년대를 보면 미국 내 자동차를 우리도 많이 수출했지만 일본도 정말 많이 수출했거든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보면서 저 어떻게 나오고 있구나를 많이 참조했었어요. 근데 그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의 일본의 완패였냐라면 또 그렇게 보긴 좀 어려워요. 잠깐 보면 그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죠. 왜냐하면 일본 자동차들이 뭐 지금도 잘 만들지만 워낙 잘 만들어가지고 미국 시장을 이제 석권을 하다 보니까 미국 자동차 업계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조지 부시였는데 아버지 부시죠. 클린턴 전에 했던 아버지 부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미국 자동차 업계를 이끌고서 이제 일본을 방문합니다. 92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약속을 하나 받아내요. 뭐냐면 뭐 일본이랑 협상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일본 자동차를 선택하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문제고 어쨌든 뭐 본의 아니게 미국 자동차들이 우리 때문에 안 팔렸으니 일본 자동차 업계가 그 미국
미국제, 특히 외국제라고 하는데 특히 미국제 자동차 부품을 구매하겠다 이런 약속을 사실은 얻어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94년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사실은 이 약속이 이행이 잘 안 됐어요. 전통적으로 역시 부품도 일본이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권은 바뀌었고 클린턴 행정부 들어서 이제 이걸 빌미로 해서 이제 일종의 전쟁을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이제 슈퍼 301조를 발의해요. 여러분 이 301조라는 건 원래는 WTO 제소해야 되죠. 근데 미국 내 독특한 법이 있어요. 그 통상역사법 301조인데 이 301조에 의하면은 개별국으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왜냐하면 이 WTO의 어떤 분쟁 해결 절차를 미국은 안 믿어요, 사실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94년 10월에 이제 301조를 발동을 하고 대일 보복 리스트를 발표를 하고 그리고 뭐 일본도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이렇게 개별 국가로 그 보복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94년에 WTO가 이제 막 출범하고 95년에 정식 출범을 했는데 어쨌든 일본은 WTO를 제소를 이렇게 막 합니다. 이러다가 그 극단적으로 안 가고 95년 6월에 이제 극적으로 타결이 됐던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요 전쟁을 다 끝내고 이제 한국으로 넘어온 거죠. 협상이 됐으니까, 협의가 됐으니까. 자, 그 이전까지 상황을 조금 보면은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이해가 가는 면도 있어요. 왜 통상압력을 넣을까라고 하면 너무 불균형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물론 더 많죠. 이제 당시에는 그 현재는 그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 5위예요. 예, 카메이커로 전 세계 5위인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이제 현대, 기아가 따로 독립이 있었고요. 현대 기아차 말고도 대우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정말 많이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다 합치면 어쨌든 전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고요. 수출로 따지면은 전 세계 3위예요. 그래서 미국이 얼마를 96년 기준으로 해서 미국이 얼마를 수출했냐면은 그 20만 대를 수출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20만 대 팔은 거죠. 그럼 한국에 그러면 뭐 얼마나 미국 차가 들어왔냐? 20만 대를 수출했는데 뭐 5만 대, 4만 대 수준이 아니고 1만 대 이하인 거예요. 20분의 1도 안 돼. 그래서 미국 자동차의 수입이 8,522대예요. 뭐 사실은 객관적 수치로 봐도 좀 불공정하죠. 물론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아니 미국 차 잘못 만드니까 안 팔리는 거 아니한데 내용을 보면 조금 달라요. 뒤에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어쨌든 그 재미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심각한 무역 불균형이고 한국차 미국 시장 점유율로 보면은 95년, 96년, 97년에서 보면은 이제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는 거예요. 미국 차 시장은 워낙 크기도 하겠지만 미국에선 점유율이 높은데 미국 자동차 한국 점유율은 뭐 이거 거의 0에 가까워요. 아까 8,500대면 거의 못 파는 거죠. 예, 그래서 점유율이 0.23% 이런 사실 상황이었고 그 이제 누가 제일 피해를 봤냐면 미국 자동차 업계들이겠죠. 소위 말하는 빅3라는 데가 GM, 포드, 크라이슬러예요. 뭐 여기가 이제 그 보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당연히 폐쇄된 한국 시장의 개방. 실제로 폐쇄적이냐면 폐쇄적이었어요. 그건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한국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이제 그 공격적이죠. 특히 당시는 뭐 지난 일이지만 대우 자동차를 되게 경계하고 무서워했어요. 사실은 물론 대우가 해체되면서 위협이 사라졌죠. 어떻게 보면 아마 대우가 그때까지 뭐 그때 IMF를 잘 넘겨서 현재까지 있었으면 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다른 양상이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이 대우 특히 공격적으로 이제 막 세계화하는 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것이 그 목표 중에 사실은 하나였죠. 그 뭐 사실은 이 GM, 포드, 크라이슬러랑 미국 시장뿐만 아니고 중앙아시아, 뭐 남미, 동부, 유럽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이제 뭐냐면은 그 경쟁을 하게 됐고 경쟁에서 사실은 미국 업체가 당시에 좀 밀리는 경향도 있었어요. 이런 배경이 있었었고요.
그 이제 97년부터 우리 이제 백 가보면 어떻게 보면 1년 후에 IMF가 나는데 당시는 IMF가 난다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어쨌든 97년에 이제 통상협상을 미국이랑 벌였는데 뭐 퍼센트로 보면 사실은 그죠, 너무하죠. 예, 그 점유율, 수입차 점유율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27%나 돼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10명 중에 3사람은 수입차를 타죠. 물론 현대자동차를 포함해서. 일본, 보수적인 일본 같은 경우도 6%인데 우리는 1% 미만이에요. 이거 좀 심하죠. 그래서 미국 애들이 그동안에 조사를 많이 한 거예요. 일본이랑 협상 끝나고 한 2년간 한국 시장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안 팔릴까? 과연 그러면 GM, 포드, 크라이슬러가 차를 못 만들어서 그래? 보니까 아닌 거야. 그러면 다른 차는 잘 팔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BMW랑 벤츠는 잘 팔려야지. 근데 그것도 다 안 팔리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조사를 사실은 했죠. 왜 그럴까? 보면은 사실은 몇 가지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관세가 높아요. 우리가 미국에 우리 차를 수출할 때는 한 2.5% 관세를 미국에서 부과하는데 우린 8%나 돼요. 일단은 관세가 높아. 그럼 일단 이거를 좀 내려달라고 인하 요구를 당연히 하겠죠. 그죠? 예. 오케이. 그건 그렇다고 치자. 근데 이 관세 때문에 외제차가 안 팔릴까 알고 보니까 이 또 한국에 재밌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지금도 자동차에 특별 소비세라는 거를 붙이거든요. 예, 이 특별 소비세는 뭐냐면 이제 럭셔리한 사치품에 대해서 붙이는 세금이 특별 소비세인데 이 배기량별로 붙여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수입차한테 이제 차별적인 그 조세 구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거지. 뭐 그 수입차 예를 들면 포드 주종이 이제 3,500cc야. 그러면 세금 구조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2,000 넘으면은 중과세 하도록 이렇게 보통 만들어 놔요. 우리는 이제 이걸 미리 사실은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대비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그랜저 이런 거 만들 때 1998cc 이렇게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그렇게 단계를 딱 그렇게 만들어 놔요. 그러면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러지 않아도 관세 때문에 자동차도 비싼데, 그죠? 게다가 특별 소비세도 물어야 돼. 배기량별로 게다가 누진세야. 누진세. 불공정하죠. 사실은 누가 봐도.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도 굉장한 압력을 넣어요. 좀 문제가 있다. 또 하나가 이게 그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인데 외제차가 당연히 고가죠. 고가인데 지금은 정말 그래라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할부 판매해요. 근데 한국은 할부가 안 되는 거야 당시에. 되게 재밌는 제도죠. 왜냐하면 저당가 자동차 할부사에서 자동차 당연히 돈을 빌려주면 저당을 설정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트럭은 돼. 그리고 영업용도 돼. 근데 승용차는 안 해주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현대차는 아니면 대우차나 기아차는 싼 차종이 많거든요, 사실은. 예.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이 할부를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할부를 못하게 하니까 미국 차가 대단히 불리하죠. 뭐 이런 면도 외제차를 못 사게 하는 사실은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압력을 넣겠고 협상을 했고 이 99년도에 사실 법이 개정이 돼요. 이 개정 때문에 자동차 할부가 우리도 생긴 거예요. 재미는 없어요. 이게 아니었으면 아마 한동안 안 갔을 수도 있어서 우리나라 99년도에 이 세제 개편을 통해서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을 허용합니다. 그 이전에는 말씀드린 대로 저당권 설정이 불인정됐어요. 네, 이런 경우가 있었고 당연히 이제 99년 이후로 2000년대 넘으면서 당연히 국내 할부 금융사들이 이제 약진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동차 할부라는 소위 말해서 오토론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국내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죠. 뭐 이러다 보니까 고가의 외제차도 할부로 사요. 사실은 리스 제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저당권을 사실은 설정할 수 있게 한 여파죠. 뭐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국의 통상 압력으로 오히려 여건이 좋아졌다
라고 할 수도 있겠고, 재밌는 게 맨 마지막이야. 이게 왜 이렇게 외제차가 안 팔릴까라고 하면, 실제로 외제차를요, 왜 그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없었냐면, 뭐 좀 그런 얘기인데, 그래도 뭐 진실은 진실이니까, 외제차를 사잖아요, 사업가가. 예, 사업하는 기업인이. 그럼 세무조사래. 예, 이걸 또 미국 정부가 알아낸 거야. 이 진짜일까? 사실은 그냥 진짜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 애국심에서 그랬나?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외제차 타는 사람이 싫었을까? 국세청장이. 예, 외제차만 사면 세무조사야. 이거 기업인이 못 하는 거예요. 예, 뭐 IMF 전이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A라는 중소기업이 와, 이제 좀 돈 좀 벌었고 그 벤츠 사보자. 그래서 벤츠를 사면 세무조사가 나와요. 다음 달에. 왜 나오는지는 안 가르쳐줘. 이상하게 한 번도 안 나오던 세무조사가 나와. 이게 사실 제일 결정적인 요인이죠. 외제차를 안 타는. 그 예를 들면 이게 한 2-3명 이런 일이 당해봐봐. 그럼 업계에 다 소문날 거 아니야. 누구 외제차로 바꿨더니 세무조사 나왔네? 이게요. 미국 정부에서 아주 강력히 항의를 합니다. 뭐 당연히 우리나라는 부인하겠죠? 아니라고. 근데 뭐 이제 사실 지나고 보니까 맞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이제 불공정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우리가 당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도의 자동차를 파는데 한국산에 대해서만 뭐 한국산 자동차를 사면은 다 세무조사 나와봐요. 되게 열받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불공정하죠. 예, 공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굉장히 컸어요. 이러다 보니까 외제차가 안 팔리죠. 그래서 그 99년에 요 법제도도 개정이 됐고, 또 그 미국과의 무역 협상하면서 뭐 이게 여러 증거들을 막 제시하니까 한국 정부가 뭐 100% 인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뭐 그거는 지방 세무서에서 아마 뭐 그랬던 것 같다고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이 제도를 없앴어요. 그래서 뭐 외제차 샀다고 세무조사 나오고 이렇게는 안 하죠 요즘은. 뭐 이 덕분에 사실은 요 두 가지죠, 그죠? 예, 할부 판매가 되고 세무조사 안 하는 덕분에 사실 2000년대 이제 넘어서부터는 이제 외제차들이 약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또 재밌는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얘기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미국이 그 한미 협상할 때 그 보복 조치를 발동하는 근거 조항이 이제 301조거든요. 이걸 좀 더 이제 그 뒤에 수정한 게 슈퍼 301조라고도 해요. 301조, 슈퍼 301조인데 그 이 301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미국에서 이제 통상법이 만들어진 게 1974년이니까 뭐 110건 정도 진행됐다고 그러네요. 통상. 근데 실제로 보복 조치를 미국 입장에서 발동한 거는 그 15건에 불과하고, 그 의외로 우리나라에는 이제 1979년 이래로 이제 보험 시장 개방하라고 해서 그 슈퍼 301조를 발동하네 안 하네 이런 게 있었고, 담배 우리 개방을 안 했거든요. 이런 적이 있었고, 쇠고기 문제 관련해서도 이제 슈퍼 301조 발동 문제가 있었고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보면 한 현재까지 보면 한 10몇 건 정도 일반 301조 조사가 있었는데 사실은 실제로 발효한 적은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그냥 중간에 원만히 타결되는 항상 보복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우리 한미 통상 관계는 이렇게 전통적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한중 관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저희 쉴게요. 네.